과연 트럼프가 미 연방해양대기청, 우리 줄여서 노아라고 부르거든요. 그럼요. 노아 예산까지 줄일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뭐 기상청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기능을 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가 뭐 군사 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나사 못지않게 패권 전쟁의 최전선에 그럼요.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중국이 발표를 하나 했어요. 개발도상국 기후과학자 2천여 명을 선발을 해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펠로우십을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정말 빠르게 움직이네요. 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중국의 지혜를 전파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원래 잘 아시겠지만 노아를 필두로 미국 정부가 아주 오랫동안 해온 사업입니다. 그럼요. 예, 다음 이슈 가볼까요? 네, 다음 이슈입니다. 기후외교 균형추. 미국에서 중국으로 기울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질문이네요.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제 1월 20일에 출범하잖아요. 출범 앞두고 각국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 블룸버그가 기후 부문의 외교 전략을 짚어낸 기사가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제목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트럼프의 복귀, 중국엔 차기 웨더 슈퍼파워가 될 기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기후 변화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 벌써 한 5개월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이게 기후가 환경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인 경제 문제, 안보 문제로 다 확장되는 일로 확장되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 G2의 패권 다툼 또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미국 정부 IRA, 유럽연합의 그린 딜, 우리나라 산업계에 이런 것들이 이미 벌써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실제로 미국 가서 투자도 많이 하고 또 유럽의 이러한 CBAM과 같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이것이 당장에 우리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네. 앞으로 이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좀 오늘 소식을 갖고 오셨어요. 예, 일단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 어떤 것이 생길까 좀 변수를 소개해 드릴 건데 그에 앞서서 잠깐 시간을 앞으로 돌려볼게요. 자, 2021년 1월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할 때 취임 직후에 한 발표가 있어요.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의 중심이 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환경이 아니라 외교, 그렇죠. 경제, 안보 모든 걸 아우르는 그런 주제가 될 거라는. 결국 경제 전략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것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예, 그러고 나중에 IRA 발표했으니까요. 네, 맞아요. 자,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취임을 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첫 대면한 자리도 바로 그해 4월 미국 주도로 열린 화상이긴 한데 기후변화 정상회의였습니다. 그때 코로나19 팬데믹이 심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모든 회의가 화상으로 열릴 때였어요. 그럼요.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잖아요. 이제 2025년 1월 20일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취임하자마자 파리 협정 탈퇴할 거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트럼프가 미 연방해양대기청, 우리 줄여서 노아라고 부르거든요. 그럼요. 노아 예산까지 줄일 것인가. 이 문제가 근데 생각보다 좀 현실적인 문제가 많고 좀 복잡한 이슈라서 이걸 다룬 거예요. 자, 노아는 일단 기상 예측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상청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기능을 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가 군사 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나사 못지않게 패권 전쟁의 최전선에 그럼요.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상과 바다를 다루고 해양을 다루기 맞습니다. 때문에 엄청나죠. 일례로 우리 날씨 예측 보면 기상 관측 위성을 쏘아 올려서 하잖아요. 이거 없으면은 다른 위성 운용 국가에 좀 관측 자료를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2010년에 첫 기상 위성 발사를 해서 세계 7번째로 우리가 성공을 해서 그때부터 기상 위성 운용국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30년 이상 이제 다른 나라의 정보에 의존을 해왔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기상 관측 위성 운용 국가 세계에 7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다음에 유럽연합, 그다음에 우리나라, 인도 이렇게 7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패권 경쟁이 우주에서 이뤄지고 있는 그런 한 가지 일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패권 경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우리도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차지하고 있고 한데 앞으로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노아 예산도 깎겠다. 이게 우리 기후 별로 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나오려면 이게 과연 잘하는 건지 네.
아마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있을 것 같네요. 예, 바로 그런 우려를 블룸버그가 던진 거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후 회의론자기 때문에. 근데 보실게요.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이제 작년에 공개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청사진 프로젝트 2025라고 이제 네. 소개가 되고 잘 있죠. 알려졌죠. 예, 물론 뭐 트럼프 인수위에서는 뭐 여기 프로젝트에서 소개된 그런 정책 방향이 뭐 새 행정부 방향하고는 뭐 관련이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긴 한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구성할 주요 직책 속속 임명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 프로젝트 2025 집필에 참여한 사람들이 속속 등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예, 백악관 금고직이라고 불리는 예산관리실장 자리에 이제 1기 행정부 때 러셀 바우트 실장이 재지명됐어요. 이 사람이 프로젝트 2025 설계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외교안보정책총괄하는 자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도 자, 여기 정책 설계에 상당 부분 기여했을 걸로 분석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에서 노화를 언급한 겁니다. 리서치 부문 아예 해체해버리고요. 그러니까 연구 부분을 해체해버리고 일기예보하는 부분은 민영화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될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일기예보 같은 건 물론 민영에서도 이제 하죠. 예. 그런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상당히 해양이나 기상 이런 것들은 전략적인 부분이고 안보 군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인데 네. 전 좀 상상이 안 가요. 예. 미국이 어떻게 이런 식의 극단적인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건지. 예. 이 손실이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으로 조금 시선을 네, 돌려보면요. 중국 얘기해 주세요. 예, 사실은 중국에서 이런 얘기 많잖아요. 트럼프 행정부 이제 출범하기만 기다리고 있다. 기후 정책 다 후퇴하기만 기다리고 있다. 왜냐? 그 자리를 중국이 중국이 차지하려고. 이제 전 세계적인 기후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예. 그런 속내가 있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웨더 슈퍼파워가 될 음. 날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았잖아요. 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지난번에 다뤘던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기후회의에 뭐 여러 가지 여러 나라 서방 주요 정상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뭐 이런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그때 중국이 발표를 하나 했어요. 개발도상국 기후과학자 2천여 명을 선발을 해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펠로우십을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정말 빠르게 움직이네요. 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 폭염, 홍수, 가뭄 같은 기상이변을 예측하는 기술을 전수해주겠다. 이런 거라서 소개를 하면서 천재닌 중국 기상국장이 이 정책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한테 일종의 낚시를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중국의 지혜를 전파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원래 잘 아시겠지만 노화를 필두로 미국 정부가 아주 오랫동안 해온 사업입니다. 그럼요. 인터내셔널 데스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노화 안에. 개도국 학생들, 연구자들 모아서 기상예측 방법론을 교육해주고 노하우 전수해주고 이거 1988년부터 해왔어요. 그래서 카리브해, 뭐 바베이도스, 남미 파라과이, 뭐 필리핀 이런 나라들에서 연구원 파견해서 배우고 또 같이 연구하고 이게 그 자체로 우방을 만드는 그런 기후 외교를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미국 소프트 파워가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됐잖아요. 자, 여기에 중국이 도전장을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중국 정부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기후 외교 부문 지출을 500% 가까이 늘렸다고 하거든요. 또 WMO 세계 기상기구 진출에 대한 보폭도 넓히면서 작년에는 여기 사무총장 선출에 도전을 했어요. 뭐 안타깝게 뭐 패하지기는 했지만 일단 선출에 도전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인력을 진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국제기구에 행사하는 입김은 뭐 영향력이 다 돈에서 나오잖아요. 예, 음모론이긴 하지만 예전에 우리 코로나19 처음 터졌을 때 2019년 말에 중국 우한에서 이게 발생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팬데믹으로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런 그 질병으로 이제 발표가 되는 건 2020년 3월에 팬데믹 선언을 했어요. 그 WTO 세계보건기구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팬데믹 선언이 너무 늦어져서 우리가 이 확산을 막지 못했다라는 그런 뭐 반성이 나왔는데 이때 팬데믹 선언이 너무 늦어진 거 혹시 중국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제기되기도 했었죠. 사실은 중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기후와 관련된 파생된 산업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이런 3대 종목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물건을 높은 기술력으로 제공하는 이 인프라가 이미 중국 자체 내에 구축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이런 식의
소프트 파워를 구축하고 그것이 자신들이 앞으로 자신들의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까지 만들어내는 거여서 네. 굉장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중국이 계속 기후 주도권을 미국에서 뺏어오려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우리는 파리 협정 바로 또 탈퇴한다. 음. 노아는 심지어 뭐 예산 깎겠다. 리서치 기능 없애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에 대해서 상황을 쭉 보는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뭐 변수일 수도 있고 기대일 수도 있는데 희망 섞인 기대일 수도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굉장히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뭐 아무리 뭐 기후 회의론자라고 해도 중국하고의 패권 경쟁에서만큼은 절대 지지 지고 않겠다. 싶지 않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아를 그렇게 완전히 만신창이를 만들지는 않을 거다. 이런 기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노아가 올해 그 인터내셔널 데스크 프로그램에 투입한 예산이 71억 달러 정도였대요. 우리나라 돈은 10조 원 정도 되는데 미국 정부 한 해 예산이 9천조. 이 정도 되고 국방 예산만 한 1,000조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뭐 노아에 쓰는 돈이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닌데 정치적 상징성을 조금 완화하는 의미에서 노아 일부 기능을 조금 민영화할 수는 있지만 이 인터내셔널 데스크 같은 프로그램은 들이는 비용 대비 그 기후 외교의 그 잠재적 가치라고 할까요? 효과 같은 걸 좀 환산해서 개선기를 두드려 보면 또 다른 결정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가 좀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노아가 이제 대기뿐만 아니라 해양 관련 연구도 하잖아요. 자, 미중 패권 전쟁 앞으로 가장 불꽃 튀는 것 중 하나는 남중국해잖아요. 남중국해에서 뭐 중국하고 동남아 국가들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뭐 이쪽 관련 투자, 그다음에 또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나 그다음에 뭐 지금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이 좀 기후 변화에 좀 특히 이제 취약한 국가들이 많아요. 도서 국가들. 이런 국가들 중에서 자 외교 전쟁하면 내 편을 찾는 거잖아요. 기후 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이런 외교 전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우려하는 다른 선택을 그래도 트럼프 당선인이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 거예요. 자, 교수님 트럼프 당선인 어떤 선택할 거라고 보시나요? 미국 내에서 예. 트럼프 행정부가 노화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뭐 그 자체가 뉴스가 되는 것은 사실 이런 식의 어떤 불확실성, 미국의 새로 등장할 정부의 각종 불확실성, 뭐 말로는 관세를 예를 들어 굉장히 세게 매기겠다고 뒤에서 협상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쓴다는 것이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 이런 식의 말해놓고 또 달리 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미국의 정책이 미칠 전 세계적인 파급력을 생각하면 결코 미국 정부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가로서는 계속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은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 제공해주는 어떤 신뢰성 면에서 굉장히 나쁜 그러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정부도 지금 예측 전혀 안 되던 대통령이 여기까지 이런 문제를 지금 일으키기 참 웃을 수도 없는 문제인데요. 예. 좀 트럼프 행정부가 막 이런 일을 겪으면서 좀 더 우리가 전 세계적인 메시지를 기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 이것이 정말 전 세계로 중요한 문제고 각국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얘기해놓고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반발도 있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럼 슬그머니 다시 노화를 원상복귀하고 이런 식의 모습은 굉장히 미국이 갖는 어떤 국제 어떤 질서상에서 위치로 봤을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한편 이걸 준비를 하면서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후 외교를 두고 기후 외교의 주도권을 두고 미중 패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 기후변화 대응 관련 뭐 산업이나 이런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할 뭐 수도 그런 있지 면도 않을까.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뭐 네. 나는 다시 석유 뭐 이런 화석연료 이쪽에 중흥을 껴야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막 선거 기간에 노골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런 것이 앞으로 국제적인 이런 COP 회의에서도 일정한 영향을 또 미치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좀 우려가 생기는 거죠. 아직은 우려가 조금 더 큰 상황이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소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